건설정보통 코타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신규 등록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등록 중에서 겸업사업자, 기존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겸업사업자가 건축공사업 신규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축공사업 신규 등록 중에서 겸업사업자가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건축공사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이거는 지난편에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는 있는데 건설업종이 하나도 없는 경우. 오늘 알아볼 내용이 이 내용인데, 건설업종이 없는데 건설업종을 내겠다. 따라서 건설업 입장에서 오면은 이 사람들은 겸업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건축공사업을 내는 경우는 겸업사업자가 건축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가 이미 설립이 돼 있고 이 회사가 뭐 다른 어떠한 건설업종을 이미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추가로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1번, 이미 설명드린 1번 사항과 2번 사항이 약간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1번 사항은 회사가 없으니까 회사를 설립을 해야겠죠. 그러나 2번 사항은 회사는 이미 설립이 돼 있으니까 설립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번과 2번이 차이 나는 거는 등록 기준 중 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다른 등록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겸업사업자는 건설업자가 아니며, 그러니까 어떠한 건설업종도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신설법인도 아닌 이미 회사가 있는 법인, 예를 들어서 건설 시행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라든지 제조업법인, 또는 전기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건설업종이 아닌 전기공사업법에 있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들도 건축공사업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등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겸업사업자가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절차를 먼저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게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납입자본금과 현재 납입자본금에서 얼마만큼을 증자를 해야 되는지, 또는 증자가 필요 없는지, 요거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더불어 실질자본금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 세트로 해서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에 사무실. 기존의 사무실은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니까 본점주소지 또는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소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건축법상 용도를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술자를 고용을 해야 되는 문제, 공제조합 예치, 이런 것이 등록 기준인데, 이 등록 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자본금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기업 진단을 받은 다음에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하게 되고, 요때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하고 건설업 등록이 완료되면은 이때부터 건설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공능력 평가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요거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기 이전에 건축공사업의 등록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 기준, 모든 건설업은 등록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 기준이 크게 네 가지인데,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자본금, 시설 장비, 기술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이렇게 네 가지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자본금은 3억 5천만 원 이상이고, 시설 장비는 필요 없고 시설 사무실만 있으면 되고요. 기술자는 5명 이상,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은 자본금의 일정 금액,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요거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절차에서 제가 말씀드린 납입자본금, 즉 증자를 얼마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납입자본금은 그 나중에 실질자본금과도 연관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즉 자본금을 말합니다. 만약에 그 기존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법인 등기부등본을 조회해서 본인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얼마인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입자본금을 보고 일단 원칙은 납입자본금이 얼마이든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무조건 3억 5천만 원을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이 예외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유상증자는 실제로 추가로 납입을 해서 주주들이 자기 지분 비율대로 납입을 해서 3억 5천만 원을 증자시키는 것, 기존의 자본금 외에 3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자시키는 방법이고, 이 무상증자라는 것은 뭐 회사에 자본잉여금이 있다 그러면은 이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절차, 즉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이런 절차를 말합니다. 뭐 소규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무상증자는 뭐 거의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유상증자를 통해서 요 3억 5천만 원을 증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외는 본인 회사에 자본금이 있는데 이때 일단 전제가 있습니다. 뭐 다른 등록 기준을 요하는 업종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이 이익잉여금을 뭐 배당이라든지 다른 처분을 하지 않겠다, 이거를 이익잉여금 유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이익잉여금을 유보하겠다, 즉 사용하지 않고 내가 건축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는데 사용하겠다, 이러한 전제가 된다라면은 예외적으로 증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예를 들었는데 요 예는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예는 법인이 등록 기준 자본금을 요하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즉 전기공사업, 대표적으로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뭐 소방시설공사업 이런 것들이 없고, 그 다음에 현재 납입자본금이 이 회사는 2억입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5억 원이 있고, 이런 경우에 과연 얼마를 증자해야 되느냐, 요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재무상태표를 예시를 했는데요. 이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겠습니다. 뭐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예를 보면은 자본금이 2억 원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다른 등록 기준을 요하는 업종은 없다고 했으니 뭐 제조업이나 시행법인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자본금 2억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얼마를 증자해야 되느냐, 여기에 3억 5천을 증자해서 5억 5천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이익잉여금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익잉여금을 2억 원 유보하겠다,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서로 이익잉여금을 2억 원 유보하겠다라는 결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2억 원이 유보가 됐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 자본금은 건축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3억 5천만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유상 또는 무상 증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세 번째로 실질자본금과 관련해서 여기서 증자를 1억 5천만 원을 했든 얼마를 했든 무조건 등록기준 자본금 3억 5천만 원 이상은 30일 이상 예금으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요것과 요것이 모두 모두 충족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자,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이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입니다. 납입자본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도 5억 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총이나 이사의 결의로 3억 5천만 원을 건설업 등록과 관련돼서 사용하기 위해 유보하겠다, 즉 배당이나 다른 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하신 후에
그러면 3억 5천만 원, 이 5억 원 중에 3억 5천만 원은 건축공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본금이 되는 것이므로 증자가 전혀 필요 없게 됩니다. 이거는 이익잉여금이 5억 원 이상, 그 3억 5천만 원 이상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자, 납입자본금은 증자가 불필요하고, 다만 모든 공통 요건인 3억 5천만 원 이상을 예금으로 30일 이상 예치해야 된다. 요거는 당연히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자본금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이 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미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본금 1억 5천만 원은 이미 자본금 등록이 필요한 전기공사업에 모두 사용되는 자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유보에서 이 자본금을 건축공사업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유보가 불필요하고, 뭐 해도 유보를 해도 이익잉여금을 유보한다고 해도 건축공사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잉여금을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전액 3억 5천만 원 이상을 증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억 5천만 원을 증자한 이후에 30일 이상 현금으로 예금으로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케이스들은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고려를 하시면 되는데, 뭐 혹시라도 본인 회사의 상황이 뭐 그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른다, 판단이 어렵다 하시면 전화 주시면은 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실질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 어떠한 경우에도, 즉 무상증자를 3억 5천 했든 유상증자를 3억 5천 했든 아니면은 이익잉여금을 유보해서 건축공사업 자본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던, 무조건 3억 5천만 원 이상은 현금으로 보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 부분이 신설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 건설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추가로 등록을 하는 경우건 그 차이가 나는 부분,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납입자본금을 얼마를 추가로 증자해야 될지를 결정하신 이후에 다른 어떠한 자산도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예금만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록 기준 중에 자본금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3억 5천만 원 이상의 건설업 자본금을 준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 장비는 제가 장비는 필요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시설만 갖추면 되는데,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그러나 이미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본점 주소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예외적으로 본점 소재지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안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활용하셔서 요거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사무실이 본점 소재지가 법인 소유이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차했으면은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테니까 이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임대인의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제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등본, 이 오타네요. 건물 등기부등본이 아니고 건축물 대장이죠. 이 건축물 대장 수정을 할까요?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기존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되어 있는 이 본점 소재지가 건축공사업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인하는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예규 건설업 관리 규정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택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농축수
임업용 건물은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린생활 1, 2종이나 사무실 또는 뭐 제조업을 하고 있으면 공장도 업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뭐 제조시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첫 번째로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용도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본점 소재지 사무실이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 요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성 요건이란 다른 사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출입문이 뭐 이제 간혹 뭐 전대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일부를 다시 임차인이 임대를 놓는 경우, 전대라고 하죠. 이런 전대의 경우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일부분이 출입문이 별도로 나 있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명확한지 요거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요 요건들을 갖추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 건설 업무를 보셔야 되니까 책상 등의 사무 설비와 통신 설비의 설치, 그 다음에 이 사무실은 사무 인력, 기술자 뭐 등등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수치로 표현된 그 어떤 기준은 없는데 적합한 정도의 공간, 이거는 뭐 주관적이니까 본인들이 적합하다라고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 기준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본금 알아봤고요, 시설 장비 알아봤고요. 이제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기술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자신의 학력과 경력과 자격증을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해서 분야와 등급을 경력수첩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기술자가 됐건 이 건축기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건축기사 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국가자격법에 의해서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은 기능사부터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능사 이렇게 있는데, 이 기능사와 산업기사는 안 되고 기사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기사도 반드시 건축기사 이상인 분, 요 분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해서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인 분들이 반드시 이 5명 중에 2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건축기사 이상인 분이 2명이 있어도 되고,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인 분, 뭐 고급 특급도 되죠. 요 분야도 토목이나 이런 분야 안 되고, 기계 분야 안 되고,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이신 분들이 2명 이상. 그러니까 건축기사 2명이 돼도 되고,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이 2명 이상이어야 되고, 건축기사 1명에 중급 이상 1명 이렇게 해도 되고, 반드시 2명은 이 분들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자 5명은 이 2분이 아니어도 반드시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 등급이 뭐 초급 이상이면 되니까 나머지 3분은 초급 이상으로 고용을 하시면 되고, 요 2분 빼고요. 이렇게 하면은 기술자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기술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죠. 기술자 요건을 충족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 기술자들이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고용계약서 외에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서 이분들이 고용되어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을 해서 이분들이 고용되어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 이 5분은 모두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시면은, 우리가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이 5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서류와 함께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기술자와 관련돼서 중요한 건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건축 기사가 건설기술협회에 등록을 하니까 건축 분야 중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중급을 쓰든지 건축기사를 쓰든지 한 가지만 쓰라는 거죠. 이 두 개를 다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상시근무 원칙. 이 기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이 회사에만 근무를 해야 되지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근로한다든지 뭐 파트타임으로 근무한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요건들을 모두 갖추면은 기술자에 대한 등록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본금 요건 갖추었고 시설 장비 갖추었고 기술자도 5명 이상 고용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등록 기준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은 뭐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증가능금의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인데 먼저 공제조합이 뭔지 한번 정의를 보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건설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를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건설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라는 건데 아직 건축공사업을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어떠한 건설업종도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이 회사는 건설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건축공사업 등록이 될 것을 가정하고 미리 예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수를 배정받지는 못하고 향후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기 위한 예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치는 신용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예치 금액은요, 지금 현재 최저 등급 기준으로 94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자당 151만 7,900원인데 요게 3월 26일부터는 조합원 총회에 의해서 150만 2,400원으로 다소 일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25일 현재는 1억 4,268만 2천원인데 뭐 내일부터는요, 26일부터는 요 금액보다 조금 줄어들겠죠. 요거는 사전에 공제조합에 예치하기 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치를 해 놓으면은 이 보증가능금의 확인서라는 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증가능금의 확인서는요, 서식에 건축공사업 보증가능금액 3억 5천만 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요거를 건설업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4번째 등록 기준도 충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직 그 건축공사업 등록이 안 되어서 건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치만 했는데 나중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건설업 등록이 완료되면은 이제는 건설업자가 됐으니까 조합원 지위를 획득할 수 있고 기존의 94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요 금액은 좌수 94자를 배정받으면서 출자금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각종 계약보증과 하자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 기준 4개를 모두 충족했습니다.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이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요 자본금 3억 5천만 원을 예금으로 예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금액 중에서 인출해서 사용해도 되는 유일한 예외입니다. 뭐 다른 금액은 절대로 인출하시면 안 되는데 공제조합 출자금만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 기준 4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이제 이 등록 기준을 다 충족을 했는데 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예금으로 보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일 이상 예금을 보유하고 그 30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이 30일 동안 예금으로 내가 자본금,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기업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기업 진단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 경영기관. 요게 뭐냐면은 경영지도사 둘 이상이 모여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와 같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들이 발급해주는 요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요거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본금 등록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뭐 말씀드린 대로 30일 이상 실질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 3억 5천만 원 이상을 별도의 예금 계좌에 보유를 해야 되고요. 요 진단 기준일은 본인이 건축공사업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입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오늘이 3월 25일이니까 3월 25일 날 등록 신청을 하겠다 하면은 이미 직전월부터 30일 이상을 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단 기준일이 2월 28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월 뭐 가정을 해보면은 2월 15일부터 3월 15일 28일까지 있으니까 3월 17일이 되겠죠. 3월 17일까지 예금으로 30일 이상 3억 5천만 원을 예치를 해놓고 3월 18일 이후에 기업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진단 기준일은 2월 28일이다. 따라서 2월 28일 현재 재무제표가 있어야 기업 진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세무사무소나 회계사무소에 연락을 해두어서 가결상을 요청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업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예금 평균 잔액은 3억 5천만 원 이하로 미만으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모든 등록 기준이 충족이 됐고 등록 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들도 모두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서는 맨 앞장 그 표지 즉 건설업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건설업 등록 신청서에는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그 특성들이 기재가 되는 거죠. 상호라든지 법인 등록번호, 뭐 본점 소재지, 기타 등등 대표이사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도장을 나름하신 후에 첨부 서류로 임원들의 결격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요거는 신원조회를 위해서 이 서식에는 임원들의 한자 성명, 등록 기준지, 현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기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제가 각각 설명드렸죠. 그 서류들을 첨부를 하시면은 모든 등록 신청 준비가 완료가 된 것이고 등록 신청은 국토교통부에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업무를 위탁한 시도지사가 다시 업무를 위탁한 대한건설업회 시도지회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심사를 거쳐서 요 임원 결격사항이 없고 결격 사유가 없고 등록 기준이 모두 충족돼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으니까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은 등록이 되면은 비로소 건설업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 수첩이 발급되니까 이거 얼른 찾아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돼서 건설업 등록 신청과 건설업자의 지위를 획득을 했고요. 그러면은 뭐 추가로 선택사항이긴 한데요. 요 처음에 등록했을 때는 선택사항인데 그 다음에부터는 이거 정기적으로 시공능력 평가를 의뢰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시공능력 평가는 정기적으로 신청을 하시기 바라고 건설업 등록 신청 완료 후 등록이 된 이후에 수시평가는 뭐 선택사항입니다. 이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건축공사업 등록이 됐으면은 건설업자의 지위를 획득해서 이제 시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반면 의무도 있겠죠. 등록 기준, 4가지 등록 기준을 잘 유지를 해야 되고요. 요 등록 수첩 받을 때 상세히 안내를 해주는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요 건설업 교육 반드시 이수하시고요. 하수구민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도급계약서 작성 등 또는 공사대장 기재 및 작성 등도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각종 의무들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이 의무를 해태하면은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뭐 이제 제일 약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 말소 처분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겸업사업자가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절차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납입자본금 먼저 결정을 하시고 납입자본금과 더불어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요 납입자본금을 결정하셔서 증자등기를 하실 때 목적사업에 반드시 건축공사업을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없는 회사들은. 이게 없으면은 법인이 건축공사업 하겠다고 결의까지 하고 다 했는데 목적사업에 건축공사업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요 첫 번째 단계로 요거를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기 전 사무실, 기술자, 공제조합 출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본금을 입증하는 기업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하시면은 비로소 건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겸업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신설법인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겸업사업자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기존의 건설업자, 이미 건설업자의 지위를 획득하신 건설업자가 건축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만 남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기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